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기드러미 연출하신 박세현 감독님 그리고 시네토크 진행해 주신 이경재 감독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인을 총 몇 분 동안 했나요? 1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가는 후발 대담인 거죠. 감독의 작품들과 그다음에 그 고전 영화 세 작품을 보시고 난 관객분들과 함께 수영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한 이 자리에 오더를 맡았습니다. 저는 이경미 감독입니다.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에 있는 원령공주 개인의 정체 그리고 방금 보신 지느러미라는 영화를 기획한 박세현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상 촬영하면서 저에게 이 진행을 부탁을 하는 데에는 제가 박세현 감독의 작품들을 워낙 좋아하고 소문을 많이 내고 다녀서 연락을 주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박세현 감독의 작품을 제가 5번째 형출을 보고 너무 좋아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차 마시고 싶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게 되게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모르는 사람 전화해서. 아니요, 별로 줄 않았고 이 근처에서 만나요. 맞아요. 이 근처에서 커피 마시면서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박세현 감독의 다른 작품을 보고 싶다고 해서 박세현 감독이 자기가 그동안 만든 것들을 쫙 보내줬는데 다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근데 그 뒤로 미친 듯이 계속 만들고 만날 때마다 뭐 새로운 걸 만들고 이거 하고 있는데 또 뭐 할 거고 막 무섭게 작품을 만들고 있어서 이 사람의 영화에 대한 열정은 정말 놀랍고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더욱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세영 감독한테 들었는데 세영 감독의 그 지느러미와 얼령공주 개인의 정체와 저는 이 고전 영화 세작 지옥화와 그 살인나비를 주는 여자와 이여도가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이 이렇게 그 6작품을 묶었을까 영상 자료를 대단하다고 했더니 본인이 그 고전 영화 세 작품을 선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영화에 영향을 준 작품들로. 어떻게 그 작품들을 본인의 영화와 엮어서 선택을 했는지 좀 궁금해요. 그 영화들을 보게 된 까닭도 그 영상자료원에서 이제 대사극장이라는 전시를 얼마 전에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 역사 연도별로 이제 작품을 명대사들 혹은 되게 중요한 대사들 컴필레이션 영상으로 많은 의뢰 작업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편집을 하면서 50편의 한국 역사에 있는 영화들을 보게 된 까닭이 있었는데 그때 딱 이미 본 영화들 중에서 이제 김기현 감독님 거는 이제 이어도는 보고 지느러미라는 영화를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고 지옥화는 이제 편집을 지느러미를 한 그래도 3, 4년 정도 했는데 계속 딱 보게 되는 시기에도 한국에 있지 않았고 해외에서 보고 있는데 그 엄청 짙은 그 한국의 정서들이 너무나 잘 계속 이렇게 꽂혀서 그 편집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후반 작업을 하면서 본 영화들이 많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옥화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옥화는 감독님의 작품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냥 내용적인 거는 보다는 저는 질감에 놀랐어요. 그 노출을 과감하게 날리고 그 흑백의 그 대비감을 너무 그 질감을 진흙이나 자연의 속성들을 너무 이렇게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그게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토지의 어떤 냄새들이나 감각들. 그 저도 이번에 그 이 대담을 계기로 이제 김기영 감독님의 작품들을 다시 보면서 저도 이제 이어도나 살인자는 굉장히 오래전에 봐서 되게 멋지다 보고 나서 되게 그 압도당했던 기억은 있는데 그리고 아주 단편적인 시퀀서들은 기억하지만 또 오랜만에 보니까 영화가 되게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이어도의 시간 장면은 어쩌면 저는 그걸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충격적인 장면들 아마도 그래서 제가 그때 봤을 때 되게 압도당했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김기영 감독님의 작품들을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그러니까 김기영 감독님이 그 한국 영화사에서 가지고 있는 이 위치와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김기영 감독님은 사실은 굉장히 그 당시에 한국 영화의 그 사주에서 툭 튀어나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리얼리즘을 따르지 않고 굉장히 초현실적이고 표현주의적인 방식으로 본인만의 세계를, 천재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어떤 그 당시 한국의 도시 시스템을 따르지 않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천재적인 분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한국 영화사에서 지금까지 한국 영화를 끌어오셨던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 봉준호 감독, 김지우 감독님 요 세대들은 사실 김기영 감독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 감독님께서도 직접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지금의 영화사에 아주 큰 영향을 주신 감독님이신데 이 김기영 감독님의 작품들을 오랜만에 다시 보면서 박세현 감독님의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날것의 에너지들 그 다음에 실험적이고 표현주의적인 그런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이 김기영 감독님의 영향을 이전부터 받았던 걸까 아니면은 본인이 영화를 좋아해서 이것저것 보면서 김기영 감독님을 발견한 것일까 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무엇이 먼저였는지. 네, 저는 이제 이어도라는 영화를 사실은 이제 그냥 우연히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으로 이제 봤었어요. 근데 그 별다른 이게 사전 정보 없이 그냥 한국 감독님들이 좋아한다는 걸로만 봤는데 처음에 이제 딱 그 이어도 섬에 도착하는 그 시퀀스에서 그 샷들의 배열이 이제 줌 렌즈를 많이 활용이 되는데 너무 어설프게 줌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과격한 그 포부가 어떻게든 어쨌든 지금 동시대 맥락에서 봤을 때는 안 붙어 보이는 듯한 어색한 몽타주들이 이게 어떤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붙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인물이 도착하고 있는 걸 바라보고 있는 반대 인물이 섬에 있는 인물이 배를 타고 오는 인물을 이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카메라 배 시점으로 쫙 들어가서 그 인물을 포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어쨌든 잘 모르지만 줌렌즈들의 기어들이 뭐 그렇게 기술적으로 완벽한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 손맛도 있고 그 엄청난 거리를 뚫고 어떻게든 그 대상에 도착하려고 하는 그 되게 감동적인 그 뭐랄까 그 샷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를 도배한다는 생각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김기영 감독님 작품 보면서 박세현 감독을 자연스럽게 어떤 영역권에 있다고 떠올렸던 이유 중에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다룰 때 이게 영화를 만들다 보면은 인간관계를 자꾸 따지게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뭐 180도를 넘냐 안 넘냐, 뭐 편집이 붙냐 안 붙냐, 뭐 연결이 맞는지 뭐 이것부터 따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영화는 재미없어진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데, 그리고 논리적으로 무엇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는 없지만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그 이미지의 활용법, 그런 것들에 저도 좀 매료가 많이 되는 편인데, 박세영 감독이 그런 방식으로 이미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가 조금 불친절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저는 그것 또한 어떤 예술가로서의 과감한 창조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이든 너무 친절하고 너무 분명할 때는 저는 재미없다고 느끼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영 감독님께서 그 추구해 오신 스타일하고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사실은 무슨 엉뚱한 생각을 했냐면, 저는 좀 약간 그러니까 김기영 감독님의 작품에서 그 어떤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방식이라든가 그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서 어떤 예를 들면은 살인마비를 준 여자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한국의 머로랜드 드라이브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근데 또 그 박세영 감독님의 원령공주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인물의 나레이션으로 이야기를 끌어가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영화에서 다 보여주진 않지만 그것을 상상하게 만드는 아주 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은 뭐 길어야 뭐 7, 80년, 뭐 100년 뭐 이런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우리가 어떤 이런 육체적인 생체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상상하게 만듦으로써 이야기를 크게 확장한다는 면에서 저는 좀 이게 되게 흥미로운데,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김기훈 감독님의 이 언제 돌아가셨죠? 혹시 그 이후에 박세영 감독이 태어나서 뭔가 김기훈 감독이 여기 들어가셨나?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죠. 이런 한번 나가면 듣고 싶었어요. 잠깐만, 언제 돌아가셨지? 그 즈음이에요. 네? 그 즈음. 99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어떤 사조가 되게 강하게 어떤 기관을 장악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오는 굉장히 지루하고 권태로움이 있거든요. 그것을 부수는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기대하게 되는데, 그것이 시대의 요구와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천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천재가 낫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박세영 감독님께서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영화를 만들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도대체 잠을 몇 시간 자는지 궁금하고, 잠을 그렇게 많이 자는데 그렇게 많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전 똑같이 많이 자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못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런 박세영 감독님의 에너지가 되게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몇 시간을 자냐? 근데 그때는 한 2-3시간 잔다고 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저는 이렇게 뇌 같은 거를 제가 좀 뇌에 관심이 많아서 뇌에 한번 찍어보고 싶거든요. 내 뇌는 어디가 활발하고 어디가 무엇인지 이렇게 좀 찍었는데, 제 남편이 엊그저께 그걸 찍었는데 18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약간 망설이고 있어요. 근데 박세영 감독, 저는 만약에 제가 18만 원 곱하기 2 있으면은 저랑 박세영 감독 좀 찍어보고 싶어요. 이 사람의 뇌는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어디가 되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일까, 그런 생각도 하게 만드는, 굉장히 궁금하게 만드는 감독인 것 같아요. 괴인의 정체 얘기를 좀 잠깐 해볼까요? 괴인의 정체는, 저는 괴인의 정체는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는지 알고 있지만 좀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네, 개인의 정체는 이제 한국 고전 영화 중에서 이제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사라진 영화를 하나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스틸 이미지 안에 여자 주인공이 이제 말을 타고 있는 내 숲속으로 이제 개인 혹은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그걸 이제 조사하러 간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영화였을까 완전히 재해석을 해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영화이고요. 그리고 하루 안에 찍고 하루 안에 편집하고 하루 안에 색조정하고 음악 작업을 해서 4일을 걸쳐서 이제 완성을 한 영화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이제 지느러미라는 영화가 3, 4년 동안 후반 작업을 제가 겪게 되었는데 이제 끝내고 싶을 때 끝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무언가를 가장 여기에 반하는 방식으로 완성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도발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무계획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찍고 싶다는 생각에 좀 거칠게 이렇게 접근을 했던 영화입니다. 시나리오는 있었나요? 시나리오는 없었어요. 근데 그 가면 그리고 까마귀 그리고 액체를 쿠팡에서 사서 배송으로 그 세 개를 들고 이제 샷바이샷 찍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폰으로 노트를 하고 이걸 찍었으니까 다음 이렇게 찍자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홍정수 감독님이 각본을 각본이 없는 건 아니고 촬영날 아침에 배우들을 대기시키고 각본을 그날 찍으려고 각본을 쓰시고 찍으신다는 그 촬영 방식을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을 때 어떻게 쫄려서 어떻게 그걸 매일 아침 기다리게 하고 쓰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은 어떻게 그 배우들하고 데리고 시나리오도 없이 소품만 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찍어 나갈 때 엔딩에 대한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순서대로 찍어 나갈 때 뭐 불안하다거나 걱정이 되고 이런 건 없었어요? 아니 저는 그 제일 감정에 있어서는 제일 큰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때 통장에 돈이 한 20만 원밖에 없어서 이제 밥이라도 제대로 챙겨주자. 뭐 하루 이상은 가면 너무 큰 민폐인 것 같아서 되게 효율적으로 짜서 그 즉흥성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루 12시간 안에 해지기 전에 다 찍어보자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불안할 시간 저한테는 그 테라피적인 작업이어서 지느러미를 매일 집에서 이제 편집하면서 너무 끝내고 싶은데 못 끝내는구나라는 이 감각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든 무언가를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뭔가 일이 진행이 안 되고 계속 갇혀 있을 때 술을 먹는다거나 뭐 욕을 하고 다닌다거나 막 이럴 수 있는데 굉장히 생산적인 사신의 분 같아요. 네. 그 감독님이 그때 개인의 정체를 만드시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고전 영화 복원되지 않은 고전 영화를 새롭게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장으로 시리즈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일도 하고 싶어요. 네. 아니, 저 박세영 감독이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하자고 그러면서 제작비가 얼마나 그러지? 10만 원이라고. 재밌는 아이디어 같아요. 저도 되게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되게 즉흥적으로 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궁금해요. 감독님은 이렇게 뭐 시험 같은 거 준비할 때 학교 다닐 때 시험 치잖아요. 그럴 때 시험 준비를 좀 미리 하시는 편이었어요? 아니면 어떤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이었어요? 저희 학교의 시험이 과제만 있고 그랬나? 저는 그러니까 네,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는 편이었어요? 차근차근 준비하는 편이었어요? 네. 저게 완전 벼락치는 닥쳐야지 머리가 돌아가는 스타일이어서. 그 원령공주에 대해서도 좀 되게 이효도를 연상시켜서 그렇게 네. 그 원령공주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출발했고 그다음에 그 소재를 어떻게 찾았는지 좀 궁금했어요. 이제 또 지느러미라는 영화를 이제
얘기를 언급을 해야 되는데요. 진념이라는 영화를 이제 편집하는 기간 동안 제가 해외 베를린 그 편집실에 이 감금 생활을 하면서 한 6개월 넘게 매일 거의 20시간 편집만 하고 4시간 자고 이렇게 그런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너무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게 하고 그래서 이제 트로트 노래를 듣기 시작했어요. 이제 옛날 뽕짝이라고 불리고演歌가수 노래들도 듣기 시작하고 이제 전혀 뭐 저한테 없는 어떤 노스텔지아를 계속 소환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던지면서 지냈던 것 같은데 그 노래들 중에서 이제 신경자라는 가수를 알게 됐습니다. 신경자라는 가수가 앨범이 6개나 넘게 있고 너무나 많은 곡들을 이제 불렀는데 이제 요 노래들을 진우령이라는 영화에 쓰고 싶어서 저작권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알아보던 중에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더라도. 그래서演歌가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살아왔는지에 대해서까지 의도치 않게 알게 되고 남의 노래를 자기 저작권이 아닌 곡을 연주를 하고 저작권이 요도 너무 적은데 뭐 6명이 나눠서 가져가고 그래서 엄청 그 군대에서 완전히 소외돼 버리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도 알 수 없게 이제 그 시대의 그 음악 장르도 너무 빨리 사라졌고 그래서 거기에 확 관심이 생겨서 진영을 해서 신경자를 추적해보자라는 생각에 그 발자취를 따라서 대림동에 가고 대림동에서 만나게 된 귀한 동포 분들을 찍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트로트 가수의 마을들이 살았을 것 같은 마을들에도 가고 그래서 이제 되게 방황하면서 모인 푸티지들 그리고 진렴이라는 영화에서 결국에는 부족하다는 혹은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서 이제 탈락해버린 본편의 이 푸티지들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오디세이를 그려보자. 이 서울의 흔적 혹은 누군가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큰 그 빠른 속도로 이 산업화되는 한국 풍경들에 대해서 그래서 원래는 미운 미술관에서 쓰는 목적으로 만든 거여서 이렇게 극장에서 쓸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불친절하고 루핑한 형태로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되는 메아리 형태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월령공주라고 지은 거는? 그냥 그 미야자키 하야오 좋아하고 거기에 정신이랑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면에서는 실체 없는 그 주인공을 추적하는 내용이라서 누구나 이제 원령 공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어디 시내21인가 어디에서 그 박세영 감독에 대한 멘션을 뭐를 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가장 이국적으로 그려내는 감독이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워딩은 그건 아니었는데, 제가 제 의도는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것도 낯설게 보여주게 되게 어떤 이학적인 성취를 해내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살던 곳에 이런 장소가 있었어? 어디서 이런 장소를 찾아내는 거야? 막 구석구석 어떻게 벌레처럼 막 여기저기 막 팔벽에다 돌아다니는 사람처럼 어떻게 이렇게 희한한 곳을 찾아냈지 보면은 어떤 장소들은 내가 아는 장소들이고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감독이 갖고 있는 되게 독보적인 감각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미술가로서 갖춰야 되는 중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지나치고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해주는 그런 스킬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 감독은 어떤
어떻게 영화 감독을 꿈꾸게 됐을까? 어떻게 영상을 이렇게 영상을 다루는 능력은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서 시작된 걸까?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궁금해요. 왜냐면 제가 영화 감독이 된 사연이 너무 별로 그렇게 멋있지가 않아서 다른 영화 감독들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다 영화 감독이 됐을까 막 이렇게 좀 찾아보거든요. 근데 김기현 감독님도 되게 멋있잖아요. 막 서울대 의대 그래서 막 영화하고 막 천재 신상호 감독님도 막 일본 유학 이러고. 박세영 감독님은 어떻게 영화에 본인이 나는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라고 뭐 결심을 한다든지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때를 기억하세요? 네,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패션 디자이너 하고 싶었어요. 자동차를 사서 이제 드레스 만들고 이런 거를 이제 대한학교에서 커리큘럼이 이렇게 막 명확하지 않아서 하고 있다가 그냥 되게 어린 나이에 그냥 그 인터뷰를 하는 찾아보다가 마크 제이콥스라는 디자이너가 패션은 예술이 아니고 산업이다 라고 하는 글을 보고 그러면 가장 예술적인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 그때는 그냥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해야겠다라고 그냥 한 게 전부였고요. 근데 지금 느끼는 건 영화가 패션보다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이 이제 기억나는 순간. 감독님의 그 기억에 가장 첫 영화는 뭐예요? 기억하는 첫 영화? 저는 파데미로라는 영화를 기억합니다. 이게 잔혹 제가 캐나다에 어릴 때 살았는데 잔혹 어린이 동화가 아니고 그때 마케팅을 어떻게 했냐면 잔혹한 어린이 동화라고 이렇게 영어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영어를 못해서 그냥 어린이 동화로만 입고 저 혼자 극장에 이제 계셨어요. 그전까지 디즈니 영화, 피사 영화 보고 있다가 돌 터지고 찢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사촌 누나랑 같이 갔는데 사촌 누나 앞에서 제가 그러니까 안 보고 그러니까 쫄았다는 것을 이제 티를 안 내려고 딱 고정하고 화면 모서리만 딱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보면서 그걸 하면서 엄마가 그날 처음을 너무 믿고 원망스러워서 집에 가서 이렇게 계속 뭐라 했어요. 왜 이런 걸 보겠냐. 그러다가 이제 영화를 이제 하기 시작하고 이제 처음 만든 고등학교 때 혼자 찍은 영화들 보면 되게 파네미로 많이 고 왜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5번째 연출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기르모 델 토로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근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저는 너무 예상치 못한 무서운 영화를 보게 됐는데 쫄기 싫어서 모서리만 봤다.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면은 울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냥 눈을 감고 못 볼 수도 있는데 쫄기 싫어서 모서리를 봤다. 감독으로서 되게 이제 감독님은 본인이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연출도 하고 어떤 팀을 꾸리고 계시잖아요. 감독으로서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는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감독으로서 중요한 물어봤다. 감독으로서 중요한 나에게 없는 것들? 제가 밑송당무라는 데뷔작을 만들고 배운 게 있었어요. 감독은 디렉터인데 디렉터는 디렉션을 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 배웠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제 학교에서만 영화 만들고 이러다가 팀을 꾸려서 무엇을 하려고 보니까
내가 각본을 쓰고 나는 머릿속에 다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디렉션을 줘야 되는 거구나.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디렉터는 디렉션을 주는 사람이고 정확한 디렉션을 줄 줄 아는 것이 감독이 중요한 능력이구나라는 걸. 저도 생각해보니까 저는 순간적 판단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것을 다 선택을 결국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백다방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예산이 없어지더라도 이제 커피를 줄 것인가에 대한 판단력부터, 인물이 손을 컵을 들려고 했을 때 새끼손가락을 올릴 것인가 안 올릴 것인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물어보기도 하고 선택해야 되기도 하고, 그때 얼어버리지 않고 모르더라도 아는 척을 하고 그거에 대한 수습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을 잘하기 위한 감각을 키우기 훈련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 이건 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는 현장에서 너무 많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좋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차선의 결정을 늘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늘 원하는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에 도착해서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 다음으로 제일 좋은 것을 구현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순발력 있는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순발력 있는 결정, 근데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체력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되게 절감하거든요. 네, 몸이 피곤하면은 그냥 다 버리고 싶어지고 도망가고 싶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끝내고 싶고, 그래서 참 체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촬영 전에 운동을 하고 촬영할 때 한 10년 들고 미국 공부하면서 지느러미 대해서 감독님 지느러미에 대해서 좀 언니 지느러미는 어떻게 감독님을 감동시켰던 10년간 감동시키고 창작력을 더 불태우고 만들었던 지느러미.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진열이는 감금의 시절입니다. 이제 처음 그게 이제 시작하게 됐냐면요. 그 5번째 흉추라는 64분짜리 장편 영화를 제가 이제 2020년인가 19년도에 찍고 21년도에 개봉을 짧게 하고 난 다음에 개봉을 하기 전에 이제 바로 다음 영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비로 계속 찍고 있어서 진우형이라는 영화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전공 감독님이라고 서공렬 감독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렇게 그만 찍자, 내가 도와줄 테니까, 글 쓰는 걸 도와줄 테니까, 시나리오를 계속 봐줄 테니까 이제 상업 영화 포맷에 맞는 영화를 같이 디벨롭을 해보자 라고 해서 한 몇 개월 동안 같이 하다가, 제가 이거는 그래도 찍으려면 한 2, 3년은 걸리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몰래 영화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들켜버려가지고 정구 감독님이 모르겠고 엔젤 투자를 해주겠다 해서, 그러면 너 어차피 찍을 거니까 1,000,000원 투자하겠다 해서 저 1,000,000원, 그리고 제 정구 감독님 1,000,000원, 그리고 저희 아빠가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혼자서 모으고 있던 1,000,000원, 저는 자금 1,000,000원으로 3,000,000원으로 이제 7회차를 찍은 영화인데요. 그거를 이제 찍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부족했어요. 영화가 별로였고 마음에 안 들었고 미안했어요. 이제 도와준 사람들, 같이 함께 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제작사들이랑 한테 연락을 해서 공동 제작 형태로 가버리고, 국내에 있는 제작사, 작은 제작사 한 팀,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이제 팀 이렇게 붙어버려서 갑자기 어느새 3,000,000원을 찍은, 사비로 찍은 7회차 찍은 독립 영화가 어느 순간 이제 아트하우스 계열의 이런 뭐라 할까요, 그라운디드 되어 있는 제작사들, 세일즈사들과 함께 이제 후반 작업을 함께하면서 편집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혹은 추가 촬영도 계속하면서 한 2, 30회차 더 찍고, 그 과정을 이제 3, 4년 동안 겪으면서 편집자들도 한 10명 정도 붙었다 빠지고, 그다음 후반 스태프도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그런 식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생각했던 것은 그릇에 맞지 않게 영화의 폭이나 이 폭우가 있었다고 했을 때 너무 큰 곳에서 더 그게 3천만 원짜리 영화를 30억짜리 영화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영화의 부족한 점, 장단점을 최대한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영화제 프리미어를 작년 중순에 하면서 이제 드디어 끝내게 된 영화입니다. 그 이야기는 맨 처음에 어디서 영감을 그 이야기는 이제 프랑스의 카보족이라는 이제 작은 부족에 대해서 알게 됐었어요. 17세기에 있었던 카보족이 이제 그 당시 배척받으면서 혼자서 지내게 됐어요. 이유는 모르겠고. 근데 그러면서부터 자기네들이 이제 사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근친상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서 기형들이 생기고 그래서부터 배척되고 배제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완전히 사라졌는데 아무런 역사적 기록도 없고 어디로 갔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푸코 책을 읽다가 이제 죄와 형벌인지 크라임 앤 퍼니시먼트라는 책을 읽다가 그 당시에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배에 태워져서 바다에 이제 떨어뜨려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버려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또 우연히 그 당시 그 나라의 죄송해요. 해안가 쪽에 있는 사람들의 기록들을 알게 됐는데 그때부터 어인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다에서. 그래서 어인의 소리, 세일하는 소리는 어디서부터 오는 건가? 제가 해석한 거는 민중의 어떤 무의식적인 죄책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설화가 되고 신화가 되고 이제 이야기로 바뀌면서 이제 소화를 하는 방식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한국에도 똑같이 이제 소수계층들이 거의 해안가로 밀리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순교에서 혹은 안 보이는 곳에 일해야 되니까 노동자들이라던가 그래서 이 해안가로 몰리면서 이 서울이라는 곳이 중심화되고 권력의 중심이 되는 이 과정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진여미의 세계관이까지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의 그 지느러미도 그렇고 원령공주 되게 물의 이미지가 되게 크게 작동을 하잖아요. 다른 작품들도 그런 거. 근데 그 감독님 아직 고기대장 작품에서도 제가 그런 느낌을 되게 강하게 받은 코스가 있어요. 그거라지. 아무튼간에 그러니까 축축하고 습하고 그죠. 그 다섯 번째 형체는 곰팡이가 생기는 거죠. 그것도 어쨌든 간에 그런 습기, 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시는 거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안드레 바쟁 한글 제목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제 영화에 대한 책을 읽고 대학교 때 영화과를 나왔는데요. 미술원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요. 미술원에서는 이제 실험 영화들을 많이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마이클 스노라는 감독님, 구조주의 실험 감독인데 영화 중에서 파장이라고 40분 조금 넘게 트랙인으로 그냥 카메라가 천천히 풀샷해서 벽에 있는 파도 이미지를 향해서 전진하는 운동성만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영화 무빙 이미지가 가지고 이게 내포하고 있는 되게 시간을 뒤틀고 늘리고 확장시키고 팽창시키고 이런 이 속성들을 너무나 쉽게 몽타주나 카메라 무빙으로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느끼고 그냥 그 질감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항상 그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그 편집이라는 게 사실은 그 시간의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편집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이 편집이 사실은 저도 영화 공부하면서 편집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면서 영화에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께서도 편집을 직접 하시잖아요, 그죠? 감독 영화도 시간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왔다 갔다 하고 맞아요. 뒤로 갔다 또 바뀌고
맞아요. 제작 그죠? 때문에. 네네네. 그 저도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뭐막 그런 몽타주 배울 때, 야, 시간을 이렇게 쪼갤 수도 있고, 이렇게 교차를 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수도 있구나. 거기가 이제 그게 우리가 영화를 만들 때 되게 재미를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느러미는 영화 일단은 세팅도 굉장히 그 흥미롭고, 그러니까 그 SF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현실 반영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점점 더 깊어져가는 우리의 그런 혐오 정서를 되게 아주 내밀하게 그런데 굉장히 이해 가능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본인이 그 지느러미를 가진 사람은 발 모양이 변형된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발을 자른다거나 아닌 척한다거나 이런 것들 이게 어쩌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 과정에서 너무나 이해되는 어떤 감정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그 자기 발을 자르는 이런 장면들은 굉장히 잊혀지지가 않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감독님은 그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읽기로는 이 지느러미 이야기를 코로나 시즌에 썼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읽은 것 같아요. 네. 어떤 식으로 그 시기가 감독님한테 영향을 줬던가요? 우선 그 발 설정은 어떻게 됐는지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나오면 제 발 새끼발가락이 좀 이상하게 자라는데 이렇게 튀어나오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조금 잘하고 있다 하면 지금도 잘하고 영환이 쪽 방향으로 지향을 하고 언젠가는 신사 선생님 말로 교정을 제대로 안 하지 않으면 잘라내서 이제 붙여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공포감이 너무 커서 이 교정의 감각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구멍도 그 시절에 많이 있었고 또 발에 대한 게 거기서 나왔던 것 같고요. 코로나 때 이제 글을 쓰고 이제 찍었습니다 영화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저희 친할머니께서 코로나의 첫 피해자 중 한 명 있어요. 한국에서 피해자란 그 코로나를 걸리셔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너무 초기 상태다 보니까 정부가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이제 거의 국가 비상 상태였던 걸로 다 기억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 순간에도 못 보게 하고 돌아가신 후에도 시체를 아예 못 만지게 하고 바로 화장시키고 장례 절차를 그 어떠한 것도 못 거치게 하고 모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저희 할머니의 유골함을 들고 있는 상태였고 저희 아빠 쪽 가족이 거의 무너졌었어요. 이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서 너무 즉각적으로 찾아온 죽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가지고 그때 계속 고민을 하고 저희끼리 얘기 나누고 어떤 대안적 장례 절차를 취할 수 있을까라는 과정을 겪고 있다가 그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게 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영화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한 것은 이제 이 전통적인 관례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에 이제 전가되거나 오염되는 과정에서 그 다음 세대는 그거를 물려받고 싶지 하지 않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으로도 비극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는가? 주인공인 주인공 중 한 명인 그 경아라는 인물도 사실은 아빠의 그 진영이를 짊어지게 되면서 죽게 되는 과정이 이렇게 되니까 네 그냥 그 한국에 되게 짙게 자리하고 있는 유교나 어떤 장례 문화나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했습니다. 감독님의 그 이전 다른 작품들도 이렇게 보면서 쭉 느끼는 게 감독님은 한국적이지 않으면서 대단히 한국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말이 이상한 말인데,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인데 감독님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되게 타자화된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본다라는 생각을 종종 느끼는데 그게 굉장히 흥미롭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의 그런 뷰는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동의하세요? 전 최대한 한국인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한국인 저 아니세요? 한국에서 영화 찍고 한국에 죽고 싶어요.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는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본인의 그런 한국에서 죽고 싶습니다. 아, 네. 붙이고 싶. 네. 이게 아닌 사람이 보통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희 제가 5살 때 이제 아빠가 공부를 하려고 저희 가족을 데리고 이제 8년 정도 캐나다에 살다가 중학교 때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한국말을 제대로 다시 배우기 시작했고 적응 못할까봐 부모님이 이제 대안학교를 보냈는데 사실은 중고등학교 다닐 동안에 한국어로 된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어요. 영어로만 수업을 받아도 됐고 영어 소설만 읽으면서 있다가 그 대학교 가면서부터 이제 한국말을 제대로 이제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대사를 잘 못 쓰니까 한국말로 된 너무 번역투 느낌도 나고 자연스럽게 대사가 없는 영화들을 찍게 됐고 그래서 운동성이나 좀 더 무브먼트, 운동감으로 포커스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고 또 조금 제가 얘기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다른 맥락에서 하면 지느러미를 찍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저예산으로 디스토피아 세계관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반효율적인 것 같아요. 효율적이지 않은 선택인 것 같은데 CU, GS 혹은 이 맥도날드 이런 거대 자본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찍고 싶었어요. 네온 LED를 화면에 거의 안 담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페어를 찾아가거나 골목길로 가서 찍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근데 계속 또 모순적인 거는 요즘 로케이션들 중에서 페어가 뮤비들, K-pop 뮤비들에서도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페어에서 하루 찍는 게 요즘 이제 5성급 호텔을 빌리는 것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낡아서 콘크리트로 돼 있는 그런데 하루 빌리는 게 300만 원. 이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재개발 단지를 그렇게 악용을 하는 게 그러면 그런 데를 거의 가지 않고 진짜로 리얼 로케이션들에서만 찍자. 최대한 사장님들이랑 쇼를 봐서 라는 접근으로 시작을 해서 낚시 가게도 저희 한 30개 돌아다니고 겨우 여기가 이미지가 좋아서 찍은 게 아니고 제일 싸서 찍어요. 그리고 저희가 찍고 사실 촬영팀 한 명이 그날 카메라 롤을 하나 다 날려버려가지고 다음날 가서 찍으려고 했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카메라 롤을 날려. PTG를 아니 필름을 그 메모리 카드를 실수로 포맷을 해서 이제 그 사장님한테 전화했는데 사장님이 그날 저희가 떠나자마자 불도저로 허물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장난이 아니고 진짜로 그냥 건물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못 찍게 돼서 저희 학교 비어있는 벽에다가 딱 클로즈업으로만 찍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DIY 수습하면서 영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부족할 때 그 창의성이 발현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막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수습하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나오고. 그러니까 그 차린나비를 준 여자 이 영화 같은 경우 이제 김경 감독의 영화를 2주 만에 촬영을 한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경 감독의 영화 중에 그 가장 되게 미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2주 만에 급하게 무엇을 하나 만들어야 돼가지고 이 작품을 돌입을 했을 때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미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친 이미지들 어디 아빠하고 딸이 죽는 장면을 그렇게 아빠가 나비가 돼가지고 딸이 이렇게 끌려가는 공중에 떠서 날아가는 이런 장면들을 어떻게 제정신으로 상상해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결핍이 있을 때, 뭔가 부족할 때, 이런 때 새로운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되도록이면 좀 풍족한 장면을 찍고 싶어요, 그죠? 감독님께서 추천하신 영화들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 나눠보고 질문도 좀 받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살인나비에서 어떤 장면 제일 좋아해요?
남은 데서 난 진짜 그거 그저 하셨다. 저는 정말 그 차이나비는 다시 보니까 완전 코미디더라고요. 저는 너무 대사들이 너무 웃겨서 많이 웃으면서 봤는데 그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역시나 뻥튀기 튀기면서 정사를 나누는 장면, 귀신이랑 정사를 나누거든요. 왜 뻥튀기를 가져왔을까 너무 궁금해요. 찍으면서 계속 그 보면 계속 생각했어요. 왜 뻥튀기를 가져왔을까? 그러니까 뭔가 귀신이랑 정사를 나누는 장면이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정사 장면이 아니기 때문에 다르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공간이 장적이라서 좀 되게 불길스러운 뭔가가 옵지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왜 뻥튀기일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그러니까 좀 제가 전혀 배경을 모르고 말하는 상태여서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부족하다 느끼고 주변 둘러봤는데 뻥튀기가 있고 저도 그런 이런 거 걸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보통 그런 선택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제일 그런 선택 뭐 있었어요? 지느러미에서? 이러면서 모든 것이 왜냐면 제가 촬영을 했는데 뭐 모든 샷도 거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준비라는 게 줌렌즈가 요 하나 찍었는데요. 그 곰팡이가 핀 되게 큰 줌렌즈였어요. 그걸로 찍은 이유가 싸서 하루에 2만 원만 받고 찍을 수 있어서 그걸로 찍었는데요. 그거를 한 번만 움직이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온 힘을 다 써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감정 소모를 겪으면서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샷을 좀 효율적으로 짜려고 하는 제 자신에 대한 자학과 반성을 하면서 다시 또 과격해지고 과격하니까 몸이 힘들어서 밥을 더 먹고 뭐 이런 식의 저는 이 문제 너무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촬영하고 그럴 때 안 된다는 얘기 많이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선생님 그거는 안 돼요. 저거는 안 돼요. 뭐 촬영 섭외 안 돼요. 뭐 이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돼요. 그런 얘기 상업적으로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에서 뭐가 안 될 때는 빨리 다른 대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창의적인 영역을 볼 때는 안 된다는 말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안 돼, 네가 뭘 알아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 안 된다는 창의적인 영역에서 안 된다는 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어떤 제지를 받을 때 그거에 대한 반발감으로 더 다른 것들을 생각해내는 반발심에서 나오는 그런 창의적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일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 된다는 말을 안 하면 나는 재미없는 감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금 재밌단 말은 아닌데 나는 재밌게 지내 살고 있으니까. 네. 그래. 그러면 우리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질문. 네. 지금 손 들어주시면 저기 그 왼쪽 앞서서 그 시각적인 표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청각적인 표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사가 한국어 대사가 속삭이는 듯이 나오거나 퍼지거나 뭔가 불분명하게 나오기도 하는데 또 비전문 배우와 전문 배우 사이에 톤의 균열이 만드는 어떤 분위기와 리듬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자세를 고수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아가 그 아피차콩 위라스타콩의 메모리아 책을 보고 있는 것 같던데 왜 그랬는지도 궁금합니다. 책 현장에 그 책이 있어서 뻥튀기처럼. 그리고 저 솔직히 대사는 저는 의식하면 지냈습니다. 왜냐면 제 저번 영화 많은 사람들이 맞지만 본 사람들 중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못하고 너무 사운드 잘 못해요. 제가 했거든요.
대사 하나도 안 들린다. 그래서 그 지향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지향을 열심히 해가지고 대사가 이 어쨌든 파형에서 대사들이 보통 영화에서는 70-80% 그리고 나머지 효과음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되게 안전한 산맥처럼 생기는 파형이 너무 영화의 이 거친 무작위적인 질감이랑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릇이랑 비슷하게 더 자기가 아닌 무엇인가인 것로 포장이 되는 듯한 이 거부감이 계속 들어서 그 사운드 디자인의 영역으로 다시 대사를 좀 더 추상화시켜서 이 어떠한 감각을 끊임없이 느끼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로 봤을 때는 대사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의 어떠한 체험적인 요소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과 정보 전달을 그래도 최소한 해야지 감정적 몰입이 돼서 관객이 본다라는 이 둘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려고 했고요. 그거를 제가 미흡하게 했으면 안 좋아하시는 거고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운드 디자이너께서 재선 그래도 이 정도는 들려야 된다. 아니 조금만 줄이자 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앞에 두 번째 질문. 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요즘 이제 영화 쪽에 보면은 미술 쪽에 계시다가 영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뭐 한예종 같은 경우도 미술원 출신인데 영화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예중에서 영화를 학부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미술원 비디오 아트를 전공하셨던 걸로 알고 아까 이제 대담 중에도 학부 시절에 미술원 수업을 많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양쪽을 좀 찾으시 공부하시면서 이제 본인의 영화에 뭐 어떠한 그런 뭐 미술적인 특성이라던가 그런 게 녹아들었는지 궁금하고요. 특히 뭐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부분에서 좀 그런 게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저는 미술원 어쨌든 뭐 한예종뿐만 아니라 미술 전공 학교 전공 수업을 들을 때에 가질 수 있는 그 태도는 그냥 아트 전반에 대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영화도 거기 안에 포섭이 되고 조금 더 그냥 광범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좀 더 순수한 형태로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영화과에서는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더 체계화된 혹은 그 체계화를 어떻게 깨는지에 대한 이 틀에 대한 명확한 이 기준들이 있어서 그 미술원의 수업들은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 옵스큐라라든가 아니면 전시 미술 공간에 있는 작가들이 어떻게 영화를 뭐 씬에 들어오거나 이렇게 나가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다루는 것 같아서 그냥 같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했던 거 같습니다. 뭐 미술적 접근 뭐 이런 거는 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미술원 미술 전공하셨어요? 그냥 그 대학원을 조용했을 거야. 아 미술원. 아 몰랐어요. 그 뭔가 그 영화 감독으로서 되게 멋진 피로 영화 학사 예술사 영화 전문사 미술. 그리고 저희 그 김홍준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영화과 다닐 때 이제 그 전시를 하나 하고 싶었어요. 그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서 그 트랙을 만들고 그 대상을 향해서 트랙 전진을 하고 이제 누가 먼저 부서지는가 카메라를 끌고 가는 사람 아니면 카메라 아니면 대상 이런 어제는 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다른 그 선생님께서 아무도 안 해주셔가지고 그 김홍주 선생님께서 유일하게 이렇게 담당 교수로 해서 한 달 동안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찍은 경우들도 있었고 그래서 죄송해요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질문에 대한 다 하셨어요. 아 네. 네. 변명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질문. 네, 저기 위에 흔들어 주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영화 즐겨 봤습니다. 저기 박세현 감독님께서 만드신 세계에서 이 하는 시민이 하는 게 이제 낚시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피아노를 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박세현 감독님 세계에서 어떤 그 사람을 의미하는지 좀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김기현 감독님이랑 어떤 김기현 감독님이 이렇게 뭐 줌을 땡길 때 굉장히 어떤 동시대성이랑 맞닿아 있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생각 과정이 어떤 건지 좀 제대로 좀 자세히 듣고 싶네요. 동시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제가 잘못 말했을 수도 있는데 동시대에서 사용하지 않는 주민으로 얘기했던 걸 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 피아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20분짜리 롱테이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주민하면서 이제 저희 누구죠? 그 BBC 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장면이었고 낚시터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영화라는 매체의 리얼타임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알베르세라 감독의 패시픽션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거를 보고 너무 많이 흥분이 됐었어요.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되게 지루한 이 시간을 견뎌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영화에서 강제적인 지켜봐야만 하는 어떤 시간의 감각은 서사의 정제 시간이기도 하고 이 상업 영화에서는 거의 가져갈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낭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진전시키지 않고 잠시 고여 있을 수 있는 시간들로만 가득 차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패시픽션이 그런 순간 시간성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든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 줄 장소를 설정을 했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낚시터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가만히 서서 이 다 짜여진 판에서 그냥 낚시를 하고 졸기도 하고 이 트로트 노래 듣기도 하는 그런 되게 정제되어 있는 고인물 같은 공간을 가지고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찍어서 편집할 때 글씨는 드러내라고 가능해요. 맞아요. 그거 한 시간짜리 지금 그 피아노도 한 시간 지금 3분 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피아노 장면이 영화에 1시간으로 지금 아직 남아 있었으면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여기 관객 많이 오셨는데 절반도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강박 때문에 무서워서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보는 사람들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네, 또 질문.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뭔가 긴 시간 동안 한 프로젝트를 하는 게 저로서는 되게 어렵고 상상이 안 가는데 혹시 그걸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지 조금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계약이 돼 있어서. 근데 어쨌든 그 시간을 통과한 방식으로 오늘 보신 오늘 기획에 묶여 있는 제 다른 영화들 플러스 다른 영화 작업들을 계속 해와서 지느러미를 시작하고 지느러미가 끝나기까지의 이 시작 그 사이에 껴 있는 영화들이 그래도 한 7편에서 9편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얘는 디폴트로 그냥 이렇게 베이스를 두고 계속 다른 작업을 하면서 어떻게든 끝내고 싶은데 끝내지 못하는 감각을 해소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 질문. 네. 가운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의 어떤 비주얼이 굉장히 강렬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첫 장면에 이렇게 오염된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 그 장면이 저는 좀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은데,
그 혹시 촬영하신 장소가 이런 갯벌인지 그런 장소인지 혹시 어떤 장소에서 촬영을 하셨는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하고 그 관련해서 좀 뭐 기억나는 그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천 강화도에 있는 빨간 풀이 자라는 그 해안가에서 찍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찍긴 했는데 이제 어떻게 찍었냐면요. 그 이제 공무원들, 오메가들 이렇게 나눠서 저희 이건희 그때 너무 돈이 없을 때여서 스태프들까지 다 투입이 돼서 저희 연출팀, 미술팀, 뭐 모든 팀 동시 부문 감독님까지 들어가서 저랑 그 촬영팀 한 명만 카메라에 붙어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크게 뒹굴면서 이렇게 찍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되게 긴 줌렌즈를 들고 멀리서 디렉션 없이 잡아라 잡히지 마라 설정으로만 찍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대한 피티지에서 어떤 논리를 후반 작업에서 만들어서 그 쓰레기를 청소하고 있다는 맥락도 이 디렉션 없이 해안가로 올라와라라는 디렉션만 가지고 계속 테이크 여러 번 가면서 그 본인들이 이제 다르게 보면서 찍었고 그 다큐 시네마 베리테적인 방식으로 포착해서 후반에서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방식의 편집본들이 나왔었습니다. 재민이 일화는 지금 보시는 그 첫 장면 중에 그 뭐 화면이 이 정도면 요 정도만 실사하고 나머지는 저의 조잡한 CG입니다. 기어, 대기 오염, 뭐 색감, 바다 확장도 왜냐면 뒤에 호텔들이 있어서 바다 확장한 것도 다 있고 그래서 거의 가공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박세영 감독이랑 작년에 우리가 그 영상원 30주년 뭐지? 당신이 영화를 뭐 그거를 3분짜리를 수험생들이 만드는 미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세영 감독한테 저는 촬영을 부탁해서 같이 작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박세영 감독은 본인이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다 하니까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해주는데 막 세부정할 때 감독 여기를 조금 줄일까요? 편집 줄일까요? 그리고 CG도 해줘요. 막 감독 여기에 하늘을 여기 비치게 하면 어떨까요? 진짜로 무질서하게 찍으시던데요. 뒤에서 무질서. 막 너무 즐기면서 이렇게 정말 시간 없이 찍는다고. 현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네. 계속 바뀌고 그게 되게 놀라웠습니다. 감독님이 아니라 후보자로. 저쪽에 계신 분이 제일 먼저 소개 좀 그 진해랑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그 아까 전에 그 감독님께서 미술원 수업을 들으시면서 영화 외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시각 예술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셨다고 말씀을 해주신 게 저는 인상적이어서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영화를 사랑하시고 영화에 대해서 매우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 바깥의 영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그 어떤 이유라든지 그런 동력이 궁금합니다. 그냥 죄송해요. 직접적인 대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이제 배운 수업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공부가 로잘린드 크라우스라는 아트 크리틱이라는 거 있는데요. 그분이 한 말 중에서 미디엄 이즈 더 메시지, 결국에는 그 매체가 곧 그 메시지다. 그러니까 영화로 대입했을 때 영화는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서 충분한 것이고, 그래서 사회적 어떤 프로파간다나 뭔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용이 되고 수단화되는 것보다 그냥 그 시간 자체, 그 덩어리 자체가 그로서 충분하다. 그러니까 제가 해석한 방식은 의미가 꼭 있어야 되지 않고
어떤 상징이 있어야 되고 혹은 어떤 시 적절한 어떤 시대성 뭐 이런 것도 없어도 되는 어떤 되게 순수한 형태의 이 매체성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영화 플러스 외적으로도 질감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디지털 질감, 뭐냐면 저희는 필름으로 못 찍는 시대니까 이 못생긴 디지털 이미지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가 대학교 다닐 때도 되게 큰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필름은 어쨌든 필름을 찍으면 돼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그러다가 마이클맨 감독의 2000년 초반 영화들이나 하모니컬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완전히 거칠게 거의 던지듯이 다루면서 그 더럽고 지저분한 픽셀들에 대한 노이즈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방식들에서 어떤 해답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더 깨끗하고 깔끔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그 질감이 결국 그것으로서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엮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네, 그다음 뭐 그게 또 히토시다일의 그 스크린의 주방자로 옛날에 나온 어쨌든 계속 가난해지는 이미지 뭐 이런 맥락이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은 다른 촬영 감독하고 작업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어쨌든 전 촬영을 안 하고 싶습니다. 제가 편집도 안 하고 있고요. 근데 궁금해요. 감독님이 만약에 다른 촬영 감독을 만나면 그 감독님의 작품들에서 일반에게 보여지는 어떤 텍스처들이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 이런 게 좀 궁금해요. 네, 그다음에 또 질문 저쪽 왼쪽 섹션에 계신 분께서 손을 드셔가지고 마이크가 그냥 말씀하실 수 있으면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방금 전 제가 감독님 답변에서 영화 자체로만 보고 어떤 시의성이나 메시지 이런 거에는 이제 공간을 싣지 않고 싶다고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저는 지느러미 보면서 좀 미국의 그 아이스라고 하는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얘기가 자동적으로 이제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 영화를 이제 편집하고 이제 후반 작업하시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이제 출범이 되고 그런 아이스의 활동이 점점 더 과격해졌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의식을 안 하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만드신 건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어째서 그 오메가라는 이름이 붙여졌는지 궁금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오메가는 짧게 말씀드리면 알파 오메가에서 알파도 위에 있으니까 인간이 알파로 칭하고 또 하위 민족 인간들이 칭하는 걸 오메가로 하자고 생각을 하고 그 단순한 것에서 발생을 하면서 그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시의성에서는 저는 의식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화 카메라 자체가 이미 폭력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무언가를 이제 담아서 이제 가져오는 행위 자체가 되게 어쨌든 이 외향적인 움직임이고 무언가를 이제 담아서 조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윤리랑 이게 어떠하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한 끊임없는 의식을 하면서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나는 예술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런 산골짜기에서 내가 좋은 것만 하려고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진럼이라는 영화도 3, 4년 동안 하면서 그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국경에 벽 세우는 확 강화되고 갑자기 다른 문제들도 엄청 많이 발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위험할 것 같은 것은 의식하고 이거 빼는 게 맞을까 아닐까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작업을 해왔고요. 이런 시의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때 일본이 또 그 물질을 엄청 많이 바다에 버린 시기도 있었고, 이거는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될까 아닌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완성을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뭔가 의도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게 저는 어쨌든 제가 작업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바뀌고
적응해야 되고 맞춰야 되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 아까 미디어 베이스드 메시지라는 말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다른 차원의 말인 것 같은데, 그냥 영화가 어떤 도구화 된다기보다는 그것의 문법의 힘을 믿으면 그게 더 공통적인 어떤 보편적인 확장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얘기는 나눠도 부족하고, 얘기를 마치고 나면은 집에 가면서 할 얘기들이 생각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는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생각이 해서 다음 보다는 그래놓고 마지막으로 인사한 말씀 어떠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귀한 토요일 오후 시간이 돼서 이제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를 해주신 동문자정들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신 이경희 감독님도 너무 감사하고, 영화를 끝까지 그리고 대담까지 끝까지 자리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올해 중순에 개봉을 목표로 이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때 개봉을 하면 조금 바뀌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달라지고 색깔이 좀 달라지고 누군가 사라져 있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보러 와주십니다. 저는 이제 영화 감독들을 요즘에 참 영화 감독만 아니라 영화를 그동안 만들어 왔던 모든 사람들을 요즘 들어서 진짜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빠른 시간 빠르게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만들어야지 계속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만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박세영 감독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되게 그냥 이 감독이 무언가를 계속 하고 있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에너지를 얻어요. 그래서 이 세영 감독의 정말 미스테리어스한 이 열정과 그, 놀라운 힘을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또 누군가를 만나서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확장되고 진화하는지 그런 거를 기대하고 계속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자리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다음에 다른 분들부터 재밌는 대답을 하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만한 마칠게요.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